어느 시대나 전쟁 중에 태어나는 것은 불운이지만 9세기 노르웨이에서 태어난다면 그것은 재앙 그 자체입니다. 특히 당신이 태어나면서부터 뭔가 다른 아이라면 말이죠. 평범한 삶이란 애초에 불가능한 꿈이었고, 운명은 이미 당신의 인생을 피와 광기로 칠해놓을 계획을 세워두었으니까요. 오늘은 그런 저주받은 운명을 타고난 한 아이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는 단순한 전사의 일생이 아니라 신의 축복과 저주를 동시에 받은 자가 걸어야 했던 피비린내 나는 길에 대한 증언이기도 합니다. 당신이 이 세상에 첫 울음소리를 낸 곳은 춥고 어두운 노르웨이의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출산 중 죽을 고비를 넘겼고, 산파는 당신의 첫 울음을 듣자마자 황급히 자리를 떠났죠. 보통 신생아들이 내는 소리와는 차원이 달랐거든요. 마치 이미 전쟁터의 피비린내를 맡은 것처럼 소리를 지르며 작은 주먹을 휘둘러댔습니다. 어머니도 당신을 품에 제대로 안으려 하지 않았어요. 갓난 아기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섬뜩한 기운이 감돌았기 때문이죠. 아버지는 당신을 평가하는 일 자체를 피했습니다. 바이킹 남자가 매년 가을 약탈을 나가지 않는 것이 다리 운동을 거르는 것만큼 수치스러운 일이었는데, 자신의 아들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부끄러운 일이었거든요. 태어난 지 몇 달이 지났을 때 더욱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빨리 자랐고, 밤에는 기괴한 소리를 내며 울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당신의 집 근처를 지날 때마다 부적을 만지며 보호 주문을 중얼거렸죠. 어떤 이들은 당신이 늑대 인간의 새끼라고 속삭였고, 또 다른 이들은 더 무서운 것들을 상상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당신이 5살 무렵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손가락 물감으로 그림을 그리며 노는 대신 당신은 어머니의 장작 패는 일을 도왔죠. 신기한 점은 나무에다가 머리를 들이박기도 하고, 마당을 돌아다니는 염소를 물어뜯으려고 시도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때로는 이유 없이 분노에 휩싸여 집안의 물건들을 부수며 으르렁거렸어요. 동네 아이들은 당신과 놀기를 거부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수줍음이 많은 줄 알았지만 사실은 공포 때문이었어요. 당신이 화를 낼 때의 모습은 7살짜리가 아니라 성인 전사의 것과 같았거든요. 눈빛이 변하고 목소리가 달라지며 마치 다른 존재가 당신의 몸을 조종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8살이 되자 왜 아무도 아버지 이야기를 하지 않는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문득 어머니가 몇 주 동안 계속 울던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 당시에는 너무 어려서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알 수 있었죠. 아버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어요. 당신은 슬픔을 느꼈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바이킹에게 울음이란 허용되지 않는 감정 목록에 들어있었거든요. 이웃들로부터 아버지의 마지막 순간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그는 영국 해안에서 벌어진 습격 중에 죽었다고 했습니다. 적의 창에 관통당했지만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싸웠다고 하더군요. 전형적인 바이킹의 최후였어요. 명예로웠지만 당신에게는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당신은 자신 안에 있는 놀라운 변화를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화가 날 때마다 그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살인적인 광기에 가까웠어요. 이빨로 닭을 찢어 죽이고 이웃이 당신의 나무칼을 이상하게 쳐다봤다는 이유만으로 그의 다리에 도끼를 박아놓기도 했습니다. 그 사람은 겨우 목숨을 구했지만 솔직히 말해서 당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저지른 일들에 비하면 운이 좋은 편이었어요. 하지만 가장 무서운 것은 그런 폭력적인 순간들 이후의 기억이 흐릿하다는 점이었습니다. 마치 다른 누군가가 당신의 몸을 조종한 것처럼 느껴졌어요. 깨어나면 파괴의 흔적만 남아있을 뿐 정확히 무엇을 했는지 기억할 수 없었죠. 이런 경험은 점점 더 자주 일어났고 그때마다 주변 사람들의 공포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제 어머니의 주요 임무는 당신이 완전한 파괴자가 되는 것을 막는 일이 되었습니다. 당신도 멈추고 싶었어요.
정말로 그랬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숨을 잘못 쉬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위협하는 상처를 입히는 것을 즐기는 듯 했거든요. 이런 자신의 모습에 혐오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그 강력한 힘에 중독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하루하루는 집안일로 가득 찼습니다. 나무를 베고 물을 길어오고 폭력적인 시한폭탄이 아닌 척 연기하는 일 말이에요. 그런데 밤은 정말 끔찍했습니다.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거든요. 악몽과 기괴한 환영들이 계속해서 당신을 괴롭혔어요. 당신이 경험한 가장 긴 수면 시간은 1시간 정도였고 그것도 아마 우연의 산물이었을 겁니다. 꿈속에서는 항상 전쟁터였어요. 피와 비명으로 가득한 전장에서 당신은 끝없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거대한 늑대의 모습으로, 때로는 곰의 형태로 적들을 찢어발기곤 했죠. 깨어났을 때마다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입안에는 피맛이 났어요. 하지만 어디서 나온 피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어머니가 당신을 동네 무당에게 데려갔어요. 그는 잠시 당신의 영혼을 들여다본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엇이 너를 괴롭히는지 알게 되면 다시 와라. 정말 큰 도움이 되는 조언이었죠. 문제는 당신이 꿈의 내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이었어요. 깨어나는 순간 모든 것이 안개처럼 사라져버렸거든요. 무당은 당신에게 몇 가지 이상한 의식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특별한 룬 문자를 그리고 허브를 태우며 고대의 주문을 외우는 것들이었어요. 하지만 이런 것들은 별로 도움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악몽이 더 생생해지고 깨어있을 때도 환상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림자 속에서 움직이는 형체들과 귓가에 속삭이는 고대의 목소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아침, 처음으로 개운하게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비명도 없고 환영도 없고 이번에는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치 바이킹식 크리스마스라도 된 양 무당에게 달려갔죠. 그는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인 다음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오딘이 당신에게 말을 걸고 있다는 거였어요. 잠깐, 뭐라고요? 맞습니다. 만물의 아버지가 당신의 꿈속으로 들어와서 잡담을 나누려는 게 아니었어요. 그는 당신을 광전사로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전쟁의 신으로부터 축복받은 분노의 힘을 가진 괴물 같은 전사로 변화시키고 싶어 했거든요. 무당의 설명에 따르면 이런 일은 수백 년에 한 번 정도만 일어나는 극히 드문 현상이라고 했어요. 멋있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당신이 저주받았다는 의미였습니다. 당신을 아는 모든 사람이 두려워할 것이고 평범한 삶은 영원히 불가능해지는 거죠. 이제 염소를 쓰다듬는 일 따위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는요? 네, 그녀로부터도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해요. 갑자기 폭발해서 실수로 그녀를 해칠 수도 있거든요. 무당은 당신에게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오딘의 부름을 받아들여 광전사가 되거나 아니면 그 힘을 억압하며 평생 고통받으며 살아가거나. 하지만 이미 늦었다고 했어요.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고 이를 막을 방법은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올바른 훈련을 받으면 그 힘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을 거라고 했죠. 당신의 인생은 더 이상 당신 소유가 아니었어요. 이제 그것은 오딘의 것이었고 그는 건강상의 이익 같은 건 전혀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12살이 되면 대부분의 성인 남성보다 더 크게 자랐고 정신적으로 여러 번 무너지면서 본격적인 숲속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어머니는 당신을 볼 때마다 눈물을 흘렸지만 그것이 슬픔 때문인지 공포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피할 수 없는 순간이 왔어요. 당신이 이웃의 개를 맨손으로 찢어 죽인 후 그 주인에게 같은 짓을 하려다가 간신히 제지당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당신을 전사들과 함께 살도록 내보냈습니다. 이는 바이킹식 표현으로 이 미친 애를 데려가서
다른 염소들을 잡아먹게 해달라는 뜻이었죠. 당신은 나이든 광전사들의 무리에게 던져지게 되었어요. 이 사람들은 정말 무서웠습니다. 웃는 법을 잊어버린 것 같았고 말도 거의 하지 않았어요. 쓰러지는 나무처럼 덤벼들었죠. 척추를 온전하게 유지하고 싶다면 바보 같은 짓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거예요. 그들 중 일부는 당신처럼 어린 나이에 여기 온 사람들이었지만 대부분은 이미 수십 년간 사륙을 일삼아온 베테랑들이었습니다. 첫날 밤, 당신은 다른 광전사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관찰할 수 있었어요. 그들은 모닥불 주위에 앉아 과거의 전투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아예 말없이 무기를 손질했습니다. 몇몇은 이상한 버섯을 우려낸 차를 마시며 눈을 감고 명상에 잠겼어요. 당신도 그들처럼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도끼 사용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충분히 간단했어요. 휘두르면 되고 물건을 자르면 되는 거죠. 멋져 보였습니다. 하지만 스파링이 시작되자 갑자기 아무것도 멋지 않게 되었어요. 그들은 당신을 2명의 성인 광전사와 함께 링 안에 집어넣었습니다. 이는 당신의 생존 본능을 각성시키기 위한 극한 훈련법이었죠. 당신이 공격하면 그들은 어깨를 으쓱했고 당신이 막으려 하면 뼈가 진동했어요. 때로는 무기도 없이 싸움에 던져지기도 했습니다. 도끼를 든 남자에게 맨주먹으로 덤벼들어야 하는 당신뿐이었고 자비는 전혀 없었어요. 하지만 이런 잔혹한 훈련에도 목적이 있었습니다. 실제 전투에서는 공정한 싸움 같은 건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몇 달이 지나자 마치 패치워크 인형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멍, 상처, 흉터, 그리고 존재하는 줄도 몰랐던 부위의 아픔들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도끼 휘두르는 법을 제대로 알게 되었죠. 더 중요한 것은 언제 광전사 분노를 발동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힘을 통제하는지에 대한 기초를 익혔다는 점이었습니다. 훈련의 가장 어려운 부분은 물리적 고통이 아니라 정신적 단련이었어요. 광전사가 되려면 자신의 인간성을 일시적으로 포기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동정심, 두려움, 심지어 자기보존 본능까지도 전투 중에는 방해물이 될 뿐이었거든요. 이를 위해 다양한 정신 수행을 해야 했는데 그중 상당수는 위험한 환각제를 동반했습니다. 어느 날 밤, 불 옆에서 도끼에 묻은 피를 닦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마 당신 피는 아니었을 거예요. 나이든 광전사 중 하나가 절뚝거리며 다가왔어요. 전쟁을 좋아하냐, 꼬마야? 당신은 확실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그는 몸을 기울이며 버섯 냄새 나는 숨을 내쉬었어요. 그럼 워썬더를 시도해봐라. 도대체 그게 뭔가요? 그는 뼈 하나를 불 속에 던지며 말했습니다. 워썬더는 역사상 가장 미친 차량 전투 게임이라고 했어요. 2,500대가 넘는 탱크, 비행기, 선박, 심지어 불을 뿜는 금속새까지 있다고 했습니다. 폭력을 원하시냐고요? 현실적인 물리 법칙과 영혼을 움츠러들게 하는 폭발이 있답니다. 전투는 대규모로 벌어지고 사운드 디자인은 불편할 정도로 현실적이라고 했어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었죠. 그는 빙긋이 웃으며 PC, 플레이스테이션, 엑스박스에서 플레이할 수 있고 심지어 빛나는 룬스톤 모바일에서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물어봤더니 아무것도 안 든다고 하더군요. 무료였어요. 토르의 결혼식 밤보다 더 많은 폭발과 대학살이 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해서 워썬더를 다운로드하고 7천만 명의 다른 광인들과 함께 하라고 했어요. 전용 이글 오브 벨러 차량 장식 도구가 포함된 무료 보너스 팩과 10만 실 라이온, 7일 프리미엄 계정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3년간의 혹독한 훈련을 마친 후 당신은 기본적인 광전사 기술을 익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완전체는 아니었어요. 진정한 시험은 실제 전투에서만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때까지는 나무검과 블런트 도끼로만 연습했을 뿐 진짜 피를 흘리며 싸워본 적은 없었습니다.
16살이 되자 당신은 완벽한 상태가 되었어요. 하지만 신체 훈련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오딘의 개인 살인 기계가 되려면 그렇지 않았거든요. 이제 영적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단계는 많은 지망생들이 포기하거나 정신을 잃는 구간이었어요. 고통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무시무시한 전투 상태인 버서커, 분노를 발동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두려움은 존재하지 않았고 신에게 사로잡힌 것처럼 싸우게 되었습니다. 사실 정말로 그런 상태였거든요. 어떻게 이런 마법 같은 살인 상태에 빠지게 될까요? 버섯이었습니다. 피자 토핑용이 아니라 환각성 종류 말이에요. 당신은 그 버섯들을 싫어했어요. 먹을 때마다 오딘이 뇌 속에 나타나서 거의 알아들을 수 없는 고대의 신성한 횡설수설을 늘어놓았거든요. 하지만 그게 최악은 아니었습니다. 가장 나쁜 것은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었어요. 환각 상태에서 벗어나면 항상 뭔가 끔찍한 일이 벌어져 있었고 그에 대한 기억은 전혀 없었습니다. 지난번에 버섯을 먹었을 때 정신을 잃은 후 숲 깊은 곳에서 깨어났는데 당신 팔이 아닌 다른 사람의 팔을 잡고 있었죠. 나중에 트레이너들이 알려준 바로는 그 무기가 버서커 분노 중에 우연히 만난 불운한 바이킹의 것이라고 했어요. 맞습니다. 영적 수행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당신의 정신은 점점 더 황폐해져 갔습니다. 2년간의 영적 수행과 트롤 샐러드보다 더 많은 버섯을 섭취한 후 공식적으로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왕의 친위대로 징집되었어요. 큰 영광이었지만 짧은 기회였습니다.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왕이 영국에 대한 대규모 습격을 선언했거든요. 첫 번째 국제 살인 투어를 시작할 시간이었습니다. 왕궁에서의 1년은 비교적 평온했어요. 주로 왕을 호위하고 궁정 내에서 벌어지는 사소한 분쟁들을 해결하는 일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암살 시도나 반란 음모 같은 일들이 있었고 그럴 때마다 당신과 다른 광전사들이 출동했어요. 이런 경험들은 실제 전쟁을 위한 좋은 예행 연습이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배를 타고 바다에 나섰을 때 대부분의 시간을 토하며 보냈어요. 온몸의 뼈를 바다에 던져버리겠다고 위협하면서 말이죠. 매일 아침은 아침 식사로 시작되었고 매일 오후는 물고기에게 아침 식사를 먹이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광전사의 분노도 멀미 앞에서는 무력했어요. 바다에서의 2주 동안 당신은 서서히 적응해갔지만 완전히 회복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른 바이킹들은 이미 해상 생활에 익숙했고 폭풍이 몰아쳐도 태연하게 노를 젓고 있었어요. 하지만 당신에게는 매일이 생존투쟁이었습니다. 광전사 훈련에서 배운 정신력이 이때 정말 도움이 되었죠. 다른 바이킹들, 특히 젊은 바이킹들은 마치 유명인이라도 보는 것처럼 당신과 다른 광전사들을 바라봤어요. 나이든 바이킹들은 정반대였습니다. 거리를 두려고 했죠. 광전사들이 기분이 나빠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봐왔고 자신들의 머리를 온전하게 유지하고 싶어 했거든요. 이런 시선들은 당신을 더욱 고립시켰지만 동시에 전투에 대한 긴장감을 높여주기도 했습니다. 해안에 도착한 후 처음 몇 번의 공격은 아주 쉬웠어요. 작은 해안 마을이었고 전투원은 거의 없었습니다. 당신이 휘두르면 그들이 넘어졌죠. 염소들을 약탈하는 건 간단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일이 정말 심각해졌습니다. 이런 작은 성공들이 당신에게 잘못된 자신감을 심어주었고 곧 벌어질 진짜 전쟁의 참혹함을 예상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처음 몇 차례의 습격에서 당신은 주로 관찰자 역할을 했어요. 선배 광전사들이 어떻게 싸우는지 지켜보며 배우는 것이 주된 임무였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기회가 오면 직접 참여하기도 했어요. 도망치는 농부를 쫓거나 불타는 집에서 보물을 찾는 일들이었죠.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점차 전투에 대한 감각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요크의 왕이 군대를 소집했거든요. 갑자기 양 목장만 습격하는 게 아니게 되었어요. 본격적인 전쟁 중이었습니다. 광전사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었어요. 첫째는 왕의 경호원으로서 왕 곁에 머물러 있는 것, 둘째는 최전선으로 돌격해서 혼자 전기톱 노릇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은 아직 초보였으니까
어떤 걸 선택해야 할지 추측해보세요. 광전사 부대를 이끌고 전선으로 돌격하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이는 가능한 한 가장 빠르게 죽는 방법이기도 했지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흥분하고 있었어요. 드디어 진짜 전투를 치를 수 있다는 생각에 온몸에 피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전투에 앞서 의식을 치렀습니다. 당신과 다른 사람들은 주문을 외우고 자해를 하고 뇌를 번개와 혼돈으로 만드는 버섯을 먹기 시작했어요. 물론 다른 바이킹들은 안전한 거리에서 지켜봤습니다. 물보라 튀는 구역에 갇히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거든요. 의식이 진행되면서 당신은 점점 현실감을 잃어갔고 오딘의 목소리가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버서커 분노가 시작되었어요. 당신과 분대원들은 털과 분노로 뒤덮인 광견병 늑대처럼 영국군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나머지 바이킹 군대는 여전히 뒤따라오고 있었지만 당신은 이미 혼란의 한가운데에서 마치 젖은 나무 껍질로 만들어진 것처럼 방패를 찢어 발기고 있었어요. 그 순간 더 이상 인간이 아니었고 오딘의 분노가 구현된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정신을 잃었거든요. 깨어났을 때는 조용했어요. 분명히 당신 것이 아닌 피에 뒤덮인 채 전장의 한 구석에 누워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시체들이 있었어요. 그중 많은 수가 성숙한 전사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훈련을 시작했을 때보다 조금 나이가 많은 아이들이었어요. 자신의 분노가 남긴 여파에 둘러싸여 앉아 있으면서 가슴 속에서 날카로운 무언가가 비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괴로움, 죄책감, 심지어 의심까지도 생겨났어요. 이게 정말 오딘이 원했던 걸까요? 단지 집을 지키려던 겁먹은 소년들을 학살하는 것이? 처음으로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광전사의 길에 대한 첫 번째 의문이 마음속에 싹트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실제 전투에서 살아남았어요. 축하할 일일까요? 아니, 축하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노르웨이로 돌아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왕을 지키는 예전 직업으로 복귀했어요. 바이킹들이 당신에 대해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존경의 의미도 있었지만 여전히 두려움이 더 컸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스위치를 바꿀 수 있다는 게 신기하다고 말했어요. 전장에서는 피에 굶주린 짐승이었고 왕좌 주변에서는 냉정한 그림자였습니다. 하지만 요크에서 당신을 본 사람이라면 6피트 이내로 접근하지 않았을 거예요. 사실상 모피 망토를 두르고 걷는 트라우마 덩어리였거든요. 그 후 몇 년 동안 크고 작은 전투들을 치렀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산악지대에서 픽트족과 싸우기도 하고 아일랜드의 수도원들을 약탈하기도 했어요. 매번 버서커 분노에 빠져들었고 매번 깨어나면 학살의 흔적만 남아있을 뿐 정확한 기억은 없었습니다.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서 당신의 정신은 점점 더 갈라져 갔어요. 왕이 특히 좋아한 것은 당신을 정치적 협상에 동반하는 일이었어요. 말이 필요 없었거든요. 협상 테이블에 광전사를 앉혀놓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위협이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조금이라도 무례하게 굴면 당신이 살짝 일어서기만 해도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이런 식의 외교는 매우 효과적이었지만 당신에게는 또 다른 종류의 스트레스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모든 역경을 딛고 30살까지 살아남았습니다. 광전사에게는 꽤 오래된 나이였어요. 마치 은퇴자용 주택 같은 고대 건물이었습니다. 당신 종족 대부분은 25을 넘기지 못했거든요. 싸움을 못해서가 아니라 피가 마르면 아무도 그들과 상대하고 싶어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생존한 것 자체가 기적이었어요. 너무 불안정하고 너무 폭력적이며 너무 예측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당신은 오래 버텼습니다. 흉터와 절름발이 그리고 쉬지 않는 두뇌를 갖고 있었어요. 수염이 하얗게 변하고 있었고 관절에서 삐걱거리는 나무 소리가 났습니다. 몸 곳곳에는 수십 개의 전투 흉터가 새겨져 있었고 그 각각은 하나의 이야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한 손으로 사람을 말에서 떨어뜨리다가 팔이 탈구된 이후로 왼팔은 거의 움직일 수 없게 되었어요. 더 이상 최전선에서 마구 휘두르는 신참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왕의 최전선 광전사들을 이끌었죠. 바다를 건너 습격을 계속하며 더 많은 금과 외국어로 된 더 많은 비명을 얻었어요. 지휘관이 된 후의 삶은 전과는 달랐습니다. 이제는 직접 싸우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을 전투로 이끄는 일이 더 많아졌어요. 젊은 광전사들을 훈련시키고 전략을 세우며 왕의 뜻을 군대에 전달하는 것이 주요 임무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중요한 전투에서는 최전선에 서야 했고, 그때마다 버서커 분노는 찾아왔습니다. 왕이 죽자 그의 아들이 왕위를 이어받고 당신을 왕실 경비대의 수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새로운 왕은 아버지만큼 똑똑하지는 않았지만 진정한 바이킹이었어요. 약탐을 좋아하고 싸움을 좋아하고 전쟁을 좋아해서 항상 바빴습니다. 더 많은 전투, 더 많은 살상, 그리고 더 많은 광전사 분노와의 여행이었죠. 새로운 왕은 더욱 야심찬 계획들을 세웠어요. 단순한 해안 습격이 아니라 도시 전체를 점령하려 했습니다. 이는 훨씬 더 큰 규모의 전쟁을 의미했고, 당신과 같은 베테랑 광전사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어요. 하지만 규모가 커질수록 희생자의 수도 늘어났고 당신의 양심은 더욱 무거워져 갔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여전히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언제 분노에 뛰어들지 선택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뭔가 변했어요. 통제력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버서커 분노가 언제 나타나는지 결정할 수 없었어요. 그것이 당신을 대신해서 결정했습니다. 이는 매우 위험한 신호였지만 아무도 감히 당신에게 휴식을 권하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전투 중에 나타났고 가끔은 식사 중에 튀어나왔어요. 심지어 동료 광전사들조차 당신을 두려워했습니다. 다른 살인버섯 놈들이 거리를 두고 있다는 건 상황이 나쁘다는 걸 의미했어요. 그리고 어린 시절의 무서운 환상들을 기억하시나요? 네, 돌아왔어요. 이번에는 더욱 생생하고 끔찍하게 말이죠. 악몽, 그림자 같은 인물들, 정신적 공포 전체가 말이죠. 당신의 해결책은 더 많은 버섯이었어요. 오래된 전략이었지만 모든 것을 훨씬 더 나쁘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뇌가 튀겨졌고 정신이 망가졌어요. 수년간의 살인이 마침내 당신을 따라잡았습니다. 현실과 환상의 경계가 흐려지기 시작했고 깨어있을 때도 전장의 환영을 보게 되었어요. 갑자기 더 이상 전사가 아니게 되었어요. 항상 위협적인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왕이 당신을 내쫓은 건 약해서가 아니라 너무 위험했기 때문이에요. 답을 얻기 위해 필사적으로 무당에게 갔습니다. 의상, 명확성 등 무엇이든 간청했어요. 하지만 무당조차 당신을 두려워하며 멀리했고 도움을 거부했습니다. 아무것도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유일하게 의미 있는 일을 하게 되었어요. 혼자 황야 속으로 사라진 것입니다. 쏟은 술 때문에 농부를 학살한 일이 없도록 스스로를 추방했거든요. 그리고 매일 밤 꿈이 돌아왔어요. 혼자만의 시간이 늘어나면서 과거의 기억들이 더욱 선명해졌고 죄책감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커져갔습니다. 항상 똑같았습니다. 사람들을 죽이고 있지만 그들의 얼굴을 볼 수는 없었어요. 시체, 비명, 피뿐이었습니다. 마치 영혼이 반복되는 고리에 갇힌 것 같았어요. 당신은 그것을 혐오했습니다. 오딘에게 고통을 끝내달라고, 그가 준 분노를 되찾아달라고 간청했어요. 하지만 신은 침묵했고 당신은 점점 더 절망의 나락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렀지만 오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가 당신을 무시하고 있거나 아니면 관계가 끝났다는 뜻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마을로 들어가 모든 바이킹을 눈으로 바라보며 나를 죽여라고 도전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앞으로 나서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없었어요. 미친 상태에 있더라도 회색 수염과 절름발이 다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당신을 기억했기 때문이에요. 요크의 악몽, 적들을 종이처럼 찢어버리는 남자를 말이죠. 당신의 전설은 공포와 함께 살아있었고 그 누구도 감히 도전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시 혼자가 되어 두꺼운 밧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오딘이 당신의 영혼을 가져가지 않는다면 어쩌면 직접 그에게 전달해야 할 때인지도 몰라. 길고도 피비린내 나는 여정이 마침내 끝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광전사의 삶은 영광으로 시작되었지만 결국 고독과 절망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